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맨 먼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을 앞두고요. 모든 언론에서 과연 비대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번에도 말이죠. 지금 이제 김기현 이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죠. 김기현 지도부가 도대체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 요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관심과 기대 그리고 또 걱정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 승리가 이제 현 비대위의 한동훈 비대위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대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총선 승리의 변수가 되는데 어떤 변수가 있느냐? 우선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중도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2030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게 기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그야말로 저 약방의 이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충원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실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 인재들 중에서 수도권, 2030, 그 다음에 중도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지금 발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 중에서 매우 새로운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대장동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던 경기경제일보, 이 경기경제신문의 기자가 이 박종명 기자인데요. 이 박종명 기자를 중앙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박종명 기자 말하자면 단독 보도했는데 이게 이제 본래 8월 말에 21년도 8월 말에 단독 보도할 때만 하더라도 별로 우리 중앙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부터 대대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타이밍학적으로 보면은요. 21년도 그러니까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앙리미를 불러가지고 여론 공작, 대선 공작을 작성했잖아요. 뭐냐? 지금 그 당시 딱 보도가 뭐예요? 대장동 이거 이재명 몸통이네? 딱 됐잖아요. 그분이네. 그러니까 요 구도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즉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 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김만배가 여론 대선 공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작과 그 다음에 이 박정명 기자가 당시 보도했을 때 화천대유 쪽에서 이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 고발까지 당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대선 공작하고 어떤 연계를 갖는지 요 고리를 좀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 박종명 기자의 오늘 소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종명 기자가 말이죠. 제대로 유동규 본부장관과 같이 양심선언, 흔히 얘기하듯이 그야말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면 이재명이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영창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 작업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요. 지금 이제 박종명 기자의 오늘 소환 조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지금 이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김정은 이 리설주 이 관계인데 김주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말이죠. 김주애를 후계자로까지 띄우는 거 이게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아이고 김주애는 여성인데 딸인데 후계자까지는 안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한 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나 이제 저도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젠더 이 성별 기준으로 해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김정은이는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후계 체제 차원에서 봐야 된다.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말이죠. 이 태영호 의원이 지금 언론에서 이 김주애의 이 등장은 결국은 리설주죠. 리설주 작업이다. 작품이다. 왜? 김여정이 지금 견제하기가 굉장히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여정이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김여정이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워주고 있느냐? 바로 김주애를 통해서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설주가 이런 작전까지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의도, 그만큼 김정은이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의도까지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탄원서,
처벌 불원서가 되겠죠. 이거를 신선 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그동안에 한 달여 동안 쭉 모아왔어요. 그랬더니 한 6만여 명이 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본 방송, 이 박종명 기자의 지금 오늘 그 양심선언 가능성, 요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 방송 많이 좀 SNS 통해서 공유해 주셔가지고 연말까지 90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비대위 체제 과연 어떻게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될지 초미에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이미 뭐 우리가 이런 거 되면 벌써 판 다 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 지금 이제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이런 임무를 띠고 있는 이제 이만희 사무총장, 요런 선에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별도의 비선이 있겠죠. 이런 데서 비대위원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비대위 구성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층이 어디냐? 우선 수도권 지역별로 보면,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2030, 이게 젊은층.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성향으로 보면 중도층.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압축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성 중에는 뭐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 한동훈 위원장 특징이 뭐죠? 실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586 세대, 386 세대 맞설 수 있는 영건 비대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보면은 지금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96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대위를 두도록 돼 있고 당대표가 사퇴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요. 자, 15명 이내인데 비대위원장이 1명, 원내대표 1명, 정책의장 1명. 그러면 이 3명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12명 이내의 비대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 전국위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비대위원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젊은 영세대들, 그 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중도 성향을 포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로 신진 인물로 대거 발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중량감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량감을 더할 수 있는 이 경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인사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중량감을 더해줄 수 있는 의원들 소수, 요 정도가 새로운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최고위, 즉 지도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최고위원, 특히 청년 최고위원, 뭐 누구겠어요? 장해찬이죠. 장해찬은 누가 보더라도 윤심이 상당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장해찬이라는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청년 최고위원의 유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예,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나서도 지금 현 지도부 안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더 유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직 지금 이제 이 비대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사람, 그러니까 유이동은 유승민계로 되어 있고 윤재원 원내대표 요 두 사람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당직, 당 살림도 맡아야 되고 당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직과 관련해서 중요 임명직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제 원내대표는 뭐 선거에서 하는 것이고요. 원내대표를 빼놓은 나머지는 전부 다 임명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본다면 이제 이만희 사무총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사무총장하고 정책의장 정도는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의원인데 12명의 의원 중에서 2명을 빼면 한 10명 정도. 그리고 이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빼면 9명 정도. 그래서 한 7, 8명 정도의 대대적인 새 인물의 지금 이제 이 선택. 이것이 이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이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대위원들을 꾸며가지고
결국 이제 승부수를 걸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승부수를 거는 데 있어서 비대위원들을 이렇게 새로운 피로 채운다고 해서 이게 승부수는 아니고 결국 정책과 전략면에서 승부수를 둬야 되는데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이 가시돋친 이슈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이 말하자면 처음으로 제기된 이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정치력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말이죠.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기 이전부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용산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 위반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간지대에서 절차적인 그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다. 그 타협 가능성이 뭐냐? 우선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특검 이후에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일부 독소 조항을 좀 빼버리자. 이런 이제 타협안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악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사례는 더더욱이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대위원 선발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특검과 관련된 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신의 한 수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었으니까 민주당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성호 의원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을 한나땡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하고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방심하다가는 필패한다라고 하는 이 조기 경보 정보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 지금 이제 친명자장 대표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페북에 까마득한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실책만을 기다리고 방심했다가는 필패한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굳게 단합해서 혁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서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파도만 보지 말고 그 너머 바람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중권 교수도요, 이 정성호하고 비슷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나땡은 말이죠. 한나땡. 그러면 그 옛날에 윤나땡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한나땡이나 그렇게 한가하게 하고 있을 것이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데려온 건 이준석하고 한동훈인데 둘 다 젊다. 민주당은 지금 세대교체에 실패해버렸고 언어 구사력이 다르다. 민주당에서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막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도 즉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루신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 수준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지 않느냐. 그것이 붙을 때 중도층들한테 어떤 효과를 낼지 아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 진중권 교수도 정성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기 경보 사인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진중권 교수는 이제 국민의힘이 드디어 현재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카드를 미리 가져다 쓰는 건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 대표도 지금 검사 출신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 프레임을 걸기 참 좋은 구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동훈 장관은 안 긁은 복권, 이게 이제 이준석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긁기 시작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과연 기대감을 주어줄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짜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버릴지 그거는 아마 본인이 하기 나름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기대 또 이 평가가 극과 극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김성애 정치연구소의 싱크와이 소장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한동훈 장관은 73년생이고 이준석이는 85년생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수장의 자리에 70년대하고 80년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가능성에 대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난망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파장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막말을 할 거야 라든가 진영 간의 정치 공격수 역할을 할 거니까 뭐 실수하겠지. 정치 분야에서는 다르겠지. 이렇게 손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요. 지금 이 조기 정보 사인회를 올리는 쪽에 진중권 교수는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심지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니까, 야, 그거 장세동 전 안기부장처럼 갖다 놓고 실세화 시켜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폄하까지 나오고 있지만은요,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2030 세대들 수도권, 중도층 이 부분을 중시하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이다. 예, 기본은 실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7, 8, 9로 채워서 586 민주당을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지금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586 민주당을 국민의힘 789,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이 심판하자. 그래서 우리 당의 혁신, 환골 탈퇴를 위해서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 세제 교체를 건의한다라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한동훈의 시간인데 국민은 기대 반 우리 반으로 한 위원장과 우리 당을 지켜볼 것이고 영남 기반의 우리 당을 갖다가 수도권 정당, 청년 정당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요, 비대위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운다면 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독재 시대가 오래전 끝났는데도 여전히 과거파리만 하는 586 정당 민주당을 더 젊고 참신한 70, 80, 90년생 789 정당이 심판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이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부터 달라진 우리 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하태경 의원 오래간만에 옳은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정성호, 진중권, 이렇게 이제 색다른 이 얼리 워닝, 그런 예, 평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 측에서도 뭐 절대로 한동훈 장관의 성격을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우쭐대고 그럴 사람이 아니죠. 매사 신중하게 대응하고 또 나름대로 이 전략적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검찰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박종명 기자를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불러서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종명, 지금 이제 이 기자가 되겠는데요. 이 박종명 기자가 말이죠. 경기경제신문 기자예요. 경기경제신문 기자인데 지금 참고인으로 오늘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종명 기자를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이제 이 대선 여론 조작, 그러니까 김만배와 시앙림의 여론 조작, 뉴스타파, 그 다음에 리포액트, 이런 이제 여론 조작과 관련된 지금 수사를 최근에 이제 검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박종명 기자를 오늘 부른 것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제 이 박종명 기자가 보도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압박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보도하느냐? 그 기사를 내려라. 이런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대장동 의혹을 맨 처음 취재 보도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보도를 한 이후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했다는 경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박 기자는요, 2021년도 8월 30일 날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 기자가요, 오늘 이제 검찰 출석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은요,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영찬 선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를 압박하고 협박 것에 대해서 수사라고 사려고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안다. 그리고 기사가 난 다음 날 경기도 언론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에 왜 이재명 지사 이름이 들어가느냐. 이재명 이 기사를 빼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천대유, 말하자면 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은 거, 요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오늘 조사할 것이고요. 그 당시 화천대유 측에서는요, 지금 박종명 기자를 갖다가 고소하고 1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전부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이 수사하는 것은 결국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그 취지의 보도가 이 공작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그동안에 이제 보도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이번 박종명 기자를 불러서도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검찰은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혹의 방향을 돌리려는 캠프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하고 선대위 대변인이 된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인터넷 매체 리포트의 가짜 취지형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 박종명 기자의 소환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보안 수사, 특히 대선 공작과 관련된 수사가 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요것도 별도로 말이죠. 이재명을 갖다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도로 이제 이 하태경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 이 박종명 기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주혜 관련 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김주혜에 대한 김정은의 챙기기는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뒤 무대 뒤에서는 뭔가 커다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작동이 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후계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김주혜가 자, 이거 보십시오. 최근에 공군 비행 연대를 방문해서 레드카펫을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해군조를 받아서 해군사령부를 방문해서 딸 주혜한테 거수경례하는 김명식 해군사령관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단순한 이 후계자가 아니다. 예, 그리고 명품 모피 재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CBM 발사할 때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 미사일의 고도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장에 김주애를 동반해서 출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태영호 의원의 오늘 김현주 뉴스를 나와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지금 이제 이 김주혜를 자꾸 등장시키는 것은 김여정을 견제하기 위한 리설주의 작전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CBS 나와서 태영호 의원이 한 내용을 보면요. 북한 시민들에게 김주혜를 단순히 미성년자 혹은 김정은 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후계자라는 모습을 각인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할 때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데 최근 김정은이가 레드카펫 위에 김주혜 외에는 어느 누구도 동생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강한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레드카펫을 지나서 군 장성들하고 악수할 때도 김주혜가 처음 등장할 때 미성년 처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완전히 후계자의 자세에서 장성을 내려다보는 자세로 악수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갖고 왜 김주혜가 이렇게 나오느냐? 예,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드러나는 걸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회에서 사회적인 압박, 그렇죠? 특히 쌀 부족 문제, 이게 굉장한 정권적 차원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병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일영이가 티무리 앞에서 2인자처럼 너무 낯선 것 같으니까 리설주가 우리 애들한테 후계자가 넘어가야 되는데 라면서 김정은을 설득시킨 것이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김주혜 저희 호칭도 말이죠. 존경하는 자제분에서 최근 조선의 샛별 여장으로까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요. 이 공식 후계 절차까지는 7, 8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미성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임할 것이냐, 공천을 줄 것이냐고 전부 맞물려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럴수록이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발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요.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아주 중징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재용 회장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정말 이 신변만큼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 징역 5년에 지금 이제 추징금 벌금 5억 원을 지금 구형 사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렇게 이제 만만한 그런 수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요. 그 당시 그 당시 그냥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이 수사심의회 면면들의 이 정치적인 중립성 이거를 참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저는 법적 조치를 내렸고요. 이번에 지금 새롭게 취임하게 되는 지금 이제 이 회장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에 관한 이 탄원서 제출 요 부분도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어느 정도나 이제 가만히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의 이제 탄원서 과연 법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